자, 녹화 준비가 됐습니다. 30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으시면서 이 전문가들, 소위 석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석학 맞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석학이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파넨베르크하고 같이 있다는 걸 보면, 각 분야에서 같은 등급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자기들의 전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뭔지, 그거요? 우주, 생명, 정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세계관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느낌일 겁니다. 하나는,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 석학, 이분들은 몇 가지에 대한 정말 최고 고수에 속하거든요. 뭐 철학, 신학, 물리학, 생물학, 한 가지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드러난다. 아니 놀랍다. 참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세계적인 대가, 석학, 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확실하게 아는 게 없네. 내가 보통 때 생각하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들도 있네. 뭐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두 가지요. 정말 대단한 전문 식견이 있다는 거하고 뭐 근본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비슷하다 아는 게 별거 아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어떤 분야에 세계적인 대가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 우주, 세계, 하늘, 별, 뭐 생명, 정신, 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뭐 비슷합니다. 아는 게 그들은 조금 더 아는 거고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 거고 우리는 조금 덜 알지만 그 차이가 별로 안 돼요. 별거 없는 거예요. 이 별게 없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을 한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됐습니다. 30강.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 지각. 어떤 거를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보고, 듣고, 촉감으로, 뭐 등등등등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와요. 뭐 그런 정도로. 자,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군요. 방법론 어떻게 세계를 지각하는가? 음, 이거도 말할 건 많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야 아비. 우리는 세계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있는 그대로인데 꼭 있는 그대로는 아니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작용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닐스 보어 말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행하고 경험한 것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작용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와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는 대상과 우리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인 그 무엇이에요? 양자 이론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흥미를 끄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어떤 관계로 지각한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뒤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개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개미집을 멀리서 보면 그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흙덩어리 같을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개미가 한 마리 있으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개미도 있기 마련이라 서로 빈자리를 채우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지된 한 덩어리 모양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얼핏 보기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 개미집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개미집이 커다란 거 얘기합니다. 이런 뭐 아프리카 그런 데는 개미집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언덕인가? 어떤 기둥처럼 크다면서요. 아주 큰 것도 있다고 사람 키보다 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단정하는 물질,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는 물질의 그 안정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위, 그것도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소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정적으로 있냐? 여기 의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의자에서 눈을 떼도 이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다음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안정적이냐? 사물이라는 것들은 어째서 이렇게 활기 없이 안정되어 있을까요? 그만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물질 사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냐? 그 의자가 다음 순간에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긴 시간에서는 없어지죠. 다 해체되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이 서로 맞물려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무쌍한 생명력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생명이 있는 사물이나 없는 사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늙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위, 나무 이런 뭐 이렇게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생명 있는 사물이나 없는 사물이나 차이가 없고 다만 그 둘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짜여 있을 따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생명력이란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 여기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신학적으로도 크게 불만 보일 건 없습니다.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생명 자체라고 한다면 무생물, 사물 뭐 그런 것들은 유기물이 아닌 방식으로 생명력이고 꽃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기물로서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설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난장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도시를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별반 흥미로운 일들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반대로 행동을 해서 상쇄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면 개개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나름의 특성이 갑자기 도시 전체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각에 따라. 여기까지도 우리가 동의할 만합니다. 무칠러. 그 이야기는 비유로는 우리가 없겠는데요. 물질화라는 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물질화. 물질화라는 말은 했나? 어쨌든 듀이르 선생님께서는 장이라는 것이 구체화된다, 물질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장은 물질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렇죠. 장이 물질 아니지. 듀이르. 장에는 우리가 물질에서 볼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물질은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장에는 안정성이 없죠. 살아있죠. 계속 움직이죠.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죠. 비물질적인 장이 서로 겹칠 때 비로소 물질의 속성을 갖는 구조가 생겨나죠.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이 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 필드, 장은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입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가깝지만 말입니다. 그렇다. 참,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도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질로. 그런 유사점이 있긴 하겠지만 철학자인 저로서는 스스로 은유법에 빠져들어 논리를 그르쳐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군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체성을 섣불리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전체성과 동일시하면 자칫 엉뚱한 곳에서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야 아비. 여기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전적인 원자론자들의 생각처럼 물체란 그보다 더 작은 물체들이 결합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체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소위 원자라는 입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런 입장을 취한데도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 양자 이론은 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양자 이론의 대답은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플라톤의 자연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도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유물론자들과 충돌하곤 했죠. 플라톤은 물질이란 아주 작은 덩어리의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학적인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양자 이론의 대답과 일치하죠. 어느 부분에서 일치할 수 있다. 물질이 비물질적인 것을 이루어져 있다는 이 시공을 뛰어넘는 의견의 일치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물질은 물질이다 라는 대답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양자 이론에서 세계를 체험하는 방식이 고전 물리학과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고전 물리학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체험하는지는 앞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양자 이론의 입장에 서면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듯한 이방인의 태도로 세계 바깥에서 세계를 관찰하고 기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찰할 수 없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수 보호의 말 맞다나?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부인 자연을 서술하거나 인식할 수 있을 뿐이죠. 인식이라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부를 이루는 자연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점이 바로 양자 이론이 도달한 궁극적인 통찰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환경 파괴를 봐도 그래요. 인간은 자신들이 경영한다는 자세로 세계를 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를 보세요. 결국 자신에게 그 몫이 돌아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다시요. 미안합니다. 이거 환경 파괴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뭐 이거저거 좀 더 복잡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읽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 점은 양자 이론이 말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뭐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인간이 20세기에 성취한 가장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자연의 일부다. 대상으로서 이 세계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관찰하고 있는 그 자기도 세계니까요. 이건 오래전부터 다 말해진 것들이고, 뭐 기독교 창조론의 근거에서도 맞는 얘기고요. 부케티츠, 양자 이론과 환경 문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봐도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거나 인식의 주체를 구분하는 낡은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세계를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부가 되어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 선을 나눌 수는 없게 되니까요. 뭐 약간 좋아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뒤로 중요한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 통합된 전체에서 뭔가를 분리해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로 뭐가 있다는지 그건 아니, 다 그 세계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통합된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관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관찰자가 그 현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전에는 그 관찰할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들어가 휩쓸려 버리게 됐습니다. 다만 그런 분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인데 바로 이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런 조건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길이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바탕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의 세계로는 나타나지 않을 따름이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분리가 어느 경우에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저 가능한 만큼만 분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요.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죠. 예, 물속에 들어있는 고기, 그 어족 같은 거죠.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니까, 물과 고기가 하나니까, 인간과 세계가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부게티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싶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원숭이들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가지 사이를 옮겨 다니다가 떨어져 죽곤 했다면 그런 원숭이는 절대로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 말입니다. 자꾸만 왜 그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원숭이 같은 조상에서 먼 가지로 나눠서 왔다니까. 물론 인간의 조상이라고 해서 나뭇가지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존에 필요한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원숭이들이 나뭇가지를 만든 건 아니었다 해도 그게 뭔지는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생물학적인 예가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삼킬 수 있다는 부족의 전설을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로 믿었다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각각의 사물에 대해서 그것들은 을을 다루는 적절한 양식을 만들어내. 오자 같아요. 그것들을 다루는 적절한 양식을 만들어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상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야 했던 겁니다. 인식이나 흔히 말하는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생존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뭐 그렇게 말하는 생물학자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예를 들면 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공간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니까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네. 양자 물리학이 신학과 철학에 끼친 영향. 이게 전체가 다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 뒤로는 앞부분만 그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양자역학의 생물학에 끼친 영향, 양자역학의 혁명부터 시작해서 생물학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근거에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 그 문제. 이제 양자 물리학의 신학과 철학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학도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지요? 당연하죠. 새롭게 세계를 이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새로운 세계 이해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학의
그 내용들이 더 보충되거나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가 발언합니다. 물론입니다. 신학자들이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실제요. 영어로 리얼리티인데 독일어로 당연히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했을 겁니다. 예, 리얼리티하고 비르클리카이트의 차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근원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가장 참된 것, 진리, 그렇게 생각해도 비르클리카이트는 오히려 진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변율법적인 진리, 궁극적인 것.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개신교보다는 가톨릭 신학이 시기적으로도 먼저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먼저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고민해온 자유의 문제가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가요?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의 자유론 그 관계죠. 가톨릭 신학자들은 양자 운동이 예측을 불허한다는 점이야말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한 에른스트, 파스칼 요르단 같은 물리학자들이 신학의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고 여겼죠. 자유 결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 뒤 물리학자들은 자유의지와 양자운동의 문제를 다룰 때 요르단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중해졌지만 그런 변화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유달리 강조해온 가톨릭 신학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결정론으로 자연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이제 그런 변화와 더불어 신학은 더 이상 물리학의 결정론과 충돌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물리학, 양자 물리학으로부터 얻은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도움입니다. 가장 크게 도움받은 겁니다. 결정론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모순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 물리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통에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어느 학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얘기인데 거기서 영국 학술론 회원이기도 하고 한 물리학자 존 폴킹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 학술론 회원이기도 한 물리학자 존 폴킹혼이 소립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도 일종의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면회는 이런 물리학자 주이스만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지요. 이럴 땐 이게 과학적인 설명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하는 방법에 좌우되는 철학적인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설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실상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 되겠죠. 과학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되면 이제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영국 학술원의 권위를 등에 업은 폴킹원 박사보다는 뒤르 선생의 설명이 훨씬 적절하다고 봐요. 어쨌거나 그런 논쟁 때문에 우리 같은 신학자들이 좀 난처해지기도 하죠. 연구 결과를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물리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신학자들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신학자들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라도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는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하다 뭐 그런 데 떨어지지는 않고 결론을 내리 잠정적이나마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뒤르 선생의 말씀대로 세계는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창조론과 현대 물리학이 만나게 됩니다. 세계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론을 극복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론의 극복. 그에 따라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죠. 완전히 적대적이지 않게 된 거죠. 결정론의 설명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종래의 비결정론이 옳다는 게 아니라 결정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허점이었던 겁니다. 허점을 40주 각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8주. 조금 더워지네. 48쪽이 아니라 각조 48. 결정론은 모든 자연 현상이 엄밀한 인과율에 따라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극단적인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칫하면 이제 이 결정론이 예정론하고 같이 결탁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극복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